안녕하세요. 한맥학원 곰쌤입니다. 일단은 지난주에 불가피하게 속내중 확진 때문에 일단 귀가를 시켜드린 학생들이 세 분 있었는데요. 그 세 분을 위해서 영상을 지금 제작을 하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이 국어 노트를 펼쳐놓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 지난주에 이제 문제풀이를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문제풀이를 하다가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꼭 쌤한테 질문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국어 노트는 복습용이라고 늘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내가 그 주에 배웠던 중요한 내용이라던가 아니면 의문점 등이 있으면 그냥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써보라는 거예요. 오케이? 일단은 이번 주에 등원하면 제가 좀 점검을 좀 해볼게요. 자, 이번 주에 배운 정규 수업 내용이 뭐였냐면 비문학 기사문이었어요. 일단은 기사문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일단은 머릿속에 연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뉴스라던가 아니면 뭐 방송 이런 것들을 보시면 우리에게 뭐를 전달해주는, 정보를 전달해주는 매체가 있을 거예요. 정보를 전달해주는 매체, 그 매체 중에 자, 기사문을 오늘 우리가 배울 건데 주로 이 뉴스를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인쇄 매체 중에 신문이 있어요. 그래서 신문이나 뉴스에서 우리에게 정보를 전달해주는 어떤 글을 기사문이라고 한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보를 전달해주기 때문에 객관적일까요, 주관적일까요? 객관적인 글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객관을 보면서 개념을 살짝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독자들에게 정서를 전달해주지 않는다라고 머릿속으로 연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기사 한번 볼게요. 알릴만한 가치가 있는 사건이나 사실을, 자, 사건이나 사실 옆에다가 정보라고 써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쓴 글이다. 그 다음에 뭐 추가한다고 한다면 정보나 사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항상 국어는 글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 글을 모두 암기를 하거나 이해하는 게 좀 버거울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내용이 나오거나 아니면 문장이 있을 경우에는 키워드를 체크하신 다음에 이 키워드를 중점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기사문의 구조를 보면 다른 말로 이 구조를 구성이라고 해요. 자, 5단 구성을 취한다 라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5단 구성. 그래서 표제, 부제, 전문, 본문, 해설이 있는데 어떤 학교에서는 이 해설을 뺄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개념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기사문은 5단 구성을 취한다라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표제가 뭐냐?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눈에 알아보도록 제시하는 큰 제목. 요거를 떠올리시면 돼요. 큰 제목. 그 다음에 부제는 표제의 내용을 좀 더 부연 설명해주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제시해주는 작은 제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미지를 떠올리면 이게 표제면 이게 부제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전문은 전체 기사의 내용을 요약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본문은 이제 자세하게, 다른 말로 기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안내해주는 부분으로 보시는데 이게 중요해요. 본문을 쓸 때 항상 어떻게 써야 되냐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육하 원칙에 맞게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한다면 일단은 요 5단 구성, 이 용어를 좀 알고 계시면 도움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문에서 전체 기사 내용을 요약적으로 다루고 본문에서 자세하게 풀어준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해설 부분을 보시면 덧붙인다 라는 것들. 매체의 개념과 유형을 보시면 일단 매체는 우리에게 정보를 주는 모든 도구를 매체라고 해요. 그래서 매체 개념 보시면 음성이나 문자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정보 전달의 매개물이라고 하는데 이런 정보를 전달하는 이 구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매체라는 말은 정보를 전달해주는 모든 도구를 말하는데 이거를 글에서 쓸 때에는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어떤 글을 보게 되면 그냥 쭉 글로만 되어 있는 글들도 있고 책도 있고 아니면 어떤 책을 보시게 되면 뭐 옆에 뭐 사진이라던가 이미지를 붙여놓은 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연상하시면 더 편하실 거예요. 그 책을 읽다가 옆에 사진이나 그림 등이 있네. 얘를 우리는 뭐 시각 자료라고 하고요. 아니면 소리나 음악 이를 우리는 청각 자료. 그다음 밑에
그림을 보여주면서 아니면 뭐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이게 한계가 있다고 했을 때 영상 등을 보여줄 때 얘를 시청각 자료라고 해요. 아니면 다른 말로 복합 자료라는 말도 써요. 됐습니까? 자, 매체 자료의 유형과 효과를 좀 보시면 가장 많이 쓰는 건데요. 그림, 이미지라고 볼 수 있죠. 사진 같은 것들. 영상이나 사진으로 보여줄 수 없는 사건이나 상황을 전달하는 데 효과적이다. 그 다음에 복잡한 수치를 전달하는 데 뭐를 많이 쓰냐면 도표라던가 그래프를 많이 써요. 그래서 얘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 도표라든가 그래프를 쓰게 되면 복잡한 수치들 뭐 원 그래프라든가 아니면 막대 그래프로 보여주기 때문에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효과가 있어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실적인 느낌이나 현장감을 주는데 사실적인 느낌, 현장감은 사진이라던가 동영상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공부를 하실 때 내가 만약에 작가야, 글을 쓰려고 하는데 독자들에게 조금 더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싶어, 그 다음에 이해를 도와주고 싶어, 이럴 때 매체 자료를 쓴다라고 정리를 하시고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 그림 같은 경우에 아니면 도표 그래프 같은 경우에 사진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런 효과가 있다라고 정리해 두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 자, 밑에 매체 자료 활용의 장점을 보시면 독자나 청중의 관심을 끌 수 있고요. 호기심 다 같은 말이에요.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이해를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오래 기억할 수 있게 해준다. 정리하면 자, 매체 자료의 장점,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이해를 도와준다, 신뢰도를 높인다, 기억을 도와준다. 관심, 이해, 신뢰도, 기억, 이렇게 정리하시면 조금 편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자, 확인 문제를 보시면 다음 중 시각 매체에는 시, 청각 매체에는 청, 시청각 매체에는 시청으로 구분하여 써보자고 합니다. 전문가 인터뷰 화면이라고 한다면 뭡니까? 인터뷰니까 시청각 자료가 맞는 거겠죠? 그 다음에 식물 분포도라고 한다면 시각 자료, 그리고 종소리라고 한다면 청각 자료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다음 설명을 읽고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표를 하라고 합니다. 매체는 주로 시각적 정보를 담고 있다. 매체는 주로 쓰는 게 시각 정보죠, 그죠? 매체는 되도록 다양하게 많이 사용하자. 아니, 오히려 산만할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쓰는 게 중요해요. 키워드를 본다고 하면 상황에 맞게 그리고 적절하게 쓰자. 대상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하여 전체 내용을 한눈에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래프를 활용하자. 자, 한눈에는 말 나왔으니까 뭐를 떠올리시면 좋아요? 도표 그래프 했잖아요, 그지? 그러면 다시 돌아오면 그래프 매칭이 되죠.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학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 기사문에 들어가는 취재 대상을 찾아 적어보자. 일단은 글을 읽으시면 금방 눈에 보이실 거예요. 생명공학 연구모임 라이프는 지난 6월 9일 금요일 7시 자연관 세미나실에서 세미나를 가졌다. 세미나의 주제는 인간 게놈 프로젝트였다. 이날 많은 사람들이 세미나에 참석하여 라이프의 세미나는 성황리에 마쳤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본다고 한다면 바로 보이시죠? 취재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이거였죠. 생명공학 연구모임 라이프. 오케이? 그리고 덧붙인다고 한다면 이 라이프의 세미나가 취재 대상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다룬 게 인간 게놈 프로젝트였죠, 그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 다음 기사문에 들어가는 취재 대상은 생명공학 연구모임 라이프의 세미나였다. 요거를 붙여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다룰 걸 볼까요? 자, 명태의 귀환입니다. 명태의 귀환. 명태가 뭔지 아시죠? 물고기 이름인데요. 그 물고기가 귀환을 했대요. 자, 명태의 귀환을 보시면 자, 큰 제목이니까 표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집 나간 생선이 돌아왔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달아놨으니까 이 아이가 부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표제, 부제. 그럼 이제 전문이니까 뭐가 떠올라요? 요약을 해주겠죠. 자, 따끈한 생태탕, 푸짐한 코다리찜, 짭짤한 명란젓, 이름은 다 달라도 모두 명태 요리이다. 국민 생선이라고 불릴 만큼 사랑받는 생선 명태. 그런 명태가 안타깝게도 2008년 이후로 우리 바다에서 사라졌다. 그런데 사라졌는데, 자, 이런 애들을 우리는 전환이라고 하죠. 분위기를 바꿔준다는 거죠. 최근 명태 양식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우리 식탁에 국산 명태가 오르는 날이 다시 찾아올까? 글쓴이의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주의할 만한 게 뭐냐면 우리는 머릿속에 객관적인 글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100% 사실만을 전달해 주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글은 맞아요, 그죠? 객관적인 글은 맞는데
99% 정도 사실을 전달해주고 중간중간마다 느낌이라던가 생각이, 그러니까 주관적인 요소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참고 좀 해놓으세요. 자, 전문을 보시면 국민 생선이었지만 사라졌던 명태의 양식이 성공을 했더라. 글을 쓴 목적을 본다고 한다면 명태의 완전 양식에 성공했다는 소식과 국산 명태 양식을 통해 성공적인 복원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본문에서는 이제 뭐가 나와야 돼요? 구체적인 기사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제목은 이미 나와 있는데 문단마다 또 제목이 보여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소제목이라고 그래요. 자, 소제목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은 앞으로 나올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도와준다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좋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읽을 내용에 대한 어떤 내용이 나올까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명태만큼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 생선이 있을까? 비문학에서 이렇게 의문문이 나게 되면 항상 호기심을 유발한다. 이거를 약간 유식한 용어로 뭐라고 한다고? 주의를 환기해준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소제목 보시게 되면 자, 블랭크를 채우면 글의 주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였고요.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잡은 지 얼마 안 된 싱싱한 생태로 또는 꽁꽁 얼린 동태로 얼큰하게 탕을 끓여 먹고 매콤하게 찜을 해 먹었다. 꾸덕꾸덕하게 말려 찜 요리에 적당한 코다리, 노릇노릇하게 구워 먹는 노가리, 통통한 주머니 안에 작은 알들이 가득한 명란젓, 꼬들꼬들한 식감을 자랑하는 창란젓까지 모두 명태로 만든 것이다. 눈과 비 바람을 맞으며 오랫동안 말린 황태나 바싹 발린 북어로 육수를 우려내 요리의 기본 재료로 쓰이기도 한다. 많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우리 식단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생선이 명태이다. 따라서 이만큼 명태를 우리가 즐겨 먹기 때문에 뭐라고 불린다? 국민 생선으로 불린다는 거겠죠. 그래서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그만큼 요리에 많이 활용되고 있대요. 그래서 국민 생선이다. 가격은 좀 싸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자, 무슨 매체, 무슨 자료? 시각 매체 혹은 시각 자료를 쓰고 있네요. 그러면 일단은 매체를 쓰게 되면 뭐를 도와준다? 흥미를 도와준다. 그 다음에 이해를 도와주고, 사진 같은 경우에는 사실감을 높여준다. 이렇게 바로바로 튀어나올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문장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키워드를 통해서 금방금방 떠올릴 수 있다는 거 느낌이 오시죠? 하지만 명태는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인기 있는 생선이 아니다. 살코기 자체에 별다른 맛이나 식감이 없어 불에 직접 구워 먹기를 좋아하는 식문화에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뭐뭐 때문이다가 나오게 되면 인과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외국에서는 다른 생선과 함께 잘게 다져서 어묵을 만들거나 튀김옷을 입혀 바삭하게 튀겨서 소스를 묻혀 먹는다. 하지만 얼큰한 국물을 좋아하는 한국인의 입맛에는 딱 맞는 국민 생선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명태를 한 해에 25만 톤이나 소비한다. 그만큼 즐겨 먹었대요. 그런데 여기도 보시게 되면 하지만이 나왔죠, 그죠? 외국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우리는 좋아한대. 대조라는 방법을 통해서 독자의 이해를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본문 2를 볼까요? 또 한 번 더 소제목을 쓰고 있네요. 그런데 이런 국민 생선 명태가 어떻게 되고 있다? 사라졌다. 그래서 이렇게 그 비문학을 공부하실 때 문단별로 나눈 다음에 문단별의 키워드를 연결시키면 훨씬 더 글의 어떤 그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명태는 1970년만 해도 동해에서 매년 7만 톤 안팎으로 잡힐 만큼 흔했다. 알을 벤 고기일수록 맛이 좋고 어린 고기까지 술안주로 인기 있었던 탓일까? 결국 우리 바다에서 명태의 씨가 말라버렸대요. 안타까움이죠. 자, 명태가 사라졌더라. 사라짐. 2008년 이후 매년 우리나라 가까운 바다에서 잡히는 명태는 1톤 안팎이다. 지금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명태는 거의 다 수입한 것으로 러시아산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과거에 정말로 인기 많았던 그 명태가 요즘에는 거의 안 보이나 봐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뭐를 쓰고 있다? 도표 그래프라고 하는 시각 자료를 쓰고 있다. 그래서 독자들에게 한눈에 보여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오른쪽 블랭크 볼까요? 사진자를 보시면 대상의 사실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 독자의 이해를 도와주고 있고요. 오른쪽 보시면 구체적인 수치와 그 변화 양상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키워드를 기억하니까 문제가 금방금방 풀릴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전문가들은 국산 명태가 사라진 원인 중 하나로 어린 명태까지 마구잡이로 잡은 것을 든다. 자, 사라진 이유가 뭘까? 일단은 너무 마구잡이로 포획을 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기후가 변하면서 동해의 표층 수온이 변한 것도 원인으로 추정한다. 자, 명태는 차가운 물을 좋아하는 냉수성 어류인데 수온이 올라가는 바람에 동해가 이제는 명태가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되었다는 것이다. 환경도 뭔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였고요. 두 번째,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자,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신뢰도라는 걸 높여주기 위해서 국립수산과학원이라고 하는 전문기관의 자료를 빌려왔죠. 그래서 인용을 쓰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뭐라고 했냐면, 동해 연평균 표층 수온은 1970년부터 2010년까지 47년간 섭씨 0.93도가량 올랐다. 이렇게 바닷물이 따뜻해지면서 70년대와 80년대에 많이 잡히던 명태와 정어리 갈치의 수가 줄어들었다. 특히 명태와 정어리는 2000년대 이후 찾기가 힘들다. 예전에 1990년대부터 오징어, 멸치, 고등어 등이 늘어났으며 예전에는 우리 바다에 거의 없던 온대성, 아열대성 물고기들이 많이 나타났다. 모두 기후변화에 따른 현상이다. 그래서 이 문단을 보시게 되면, 자, 환경 관련 부연 설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이 문단의 핵심 내용은 국산 명태가 사라진 원인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됐습니까? 그다음 밑에, 자, 이미지를 통해서 뭐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나라 주요 어종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를 도와준다. 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 같이 볼까요? 어종의 변화를 그림이라고 하는 시각 자료로 대체를 했고요. 실물이나 상황에 대한 특징을 그림으로 묘사함으로써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밑에, 자, 집 나간 명태를 찾는데요. 명태는 이대로 국민 생산의 명성을 잃고 마는 것일까? 해양수산부는 국산 명태를 복원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2014년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 강원도 한해성 수산자원센터, 강원주대가 함께 연구팀을 꾸렸다. 이 프로젝트는 국산 명태를 대량으로 번식시킬 수 있도록 완전 양식 기술을 개발하는 데 목표를 두었대요. 그러면 이 블랭크는 완전 양식 기술을 개발 목표로 시작된 명태 살기 프로젝트. 결국 이것만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양식. 완전 양식은 명태를 인공적으로 키워 종자를 생산하는 기술이다. 먼저 동해에 살아있는 명태를 잡아 수정란을 얻은 다음 인공적으로 부화하게 한다. 이렇게 부화한 어린 고기를 건강한 성체로 잘 사육해서 다시 수정란을 얻는다. 이 과정이 순조롭게 된다면 명태를 바다에서 낚지 않고도 계속 생산할 수 있다. 결국 포인트는 양식인 것 같아요. 그죠? 자, 완전 양식 기술의 개념과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념을 설명하는 방법 뭐라고 한다고? 정의라고 하죠. 이걸 왜 써? 독자의 이해를 도와준다라는 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키워드를 잡고 표현된 방식을 찾아보는 거죠.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분위기를 바꿔주는 겁니다. 뭔가 문제가 있나 봐. 명태를 완전 양식하려니 걸림돌이 있다. 역시 문제가 나왔네요. 분위기를 바꿔주니까. 우선 동해에서 명태를 찾기가 쉽지 않다. 어쩌다 명태를 잡더라도 수정란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성숙하지 않거나 건강하지 않았다. 명태를 잡아 올리는 과정도 문제였다. 명태는 깊은 바닷속에서 살기 때문에 자망을 이용해 잡는다. 자망의 그물코는 물고기가 작아서 지나가던 물고기들이 그 그물코에 걸려 낚인다. 그물에 걸릴 때 상처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잡힌 명태는 2, 3일 안에 죽기 일쑤였다. 결국 연구팀은 한 마리에 50만 원씩 현상금을 걸고 살아있는 명태 어미고기를 찾아 나섰다. 그럼 이 문단의 중심 내용은 뭘까요? 키워드가 없다고 한다면 본인이 만들어내도 돼요. 뭐죠? 양식을 하려고 하는데 포획이 어렵다는 거죠. 잡기가 어렵다는 거죠. 뭐를? 알을 가지고 있는 명태를 잡기가 어렵대요. 밑에, 자, 그래서 연구팀이 현상금을 걸고 살아있는 알을 가지고 있는 명태 어미고기를 찾아 나선 거죠. 자, 몸값까지 걸며 간절히 찾은 덕분일까 명태 살기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듬해인 2015년 1월 건강한 자연산 명태 어미 한 마리를 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해 2월 실내 수조에서 질 좋은 수정란 53만 개를 얻어 인공 부화를 했대요. 결국 자연산 어미 명태에서 수정란을 얻었고 인공 부화에 성공을 한 거죠. 요게, 자, 뭐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사실감이라든가 이해라든가 흥미를 도와주기 위해서 사진 자료를 가져온 거죠. 시각 매체를 가져왔다는 거지. 됐어요?
자, 그리고 요 내용에 또 한 번 더 흥미를 도와주고 이해를 높여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제 이미지를 깔아놓고 있고요. 자, 오른쪽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명태 완전 양식 과정표를 보시게 되면 프로젝트의 성공 과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요. 오케이? 그다음 밑에 본문사를 보겠습니다. 명태 완전 양식 세계 최초로 성공하다.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 연구팀은 명태가 살기에 가장 적절한 수온을 찾기 시작했다. 그 결과 섭씨 7에서 12도씨에서 잘 자란다는 사실을 알아냈고요. 그리고 명태를 키우는 실내 수조에 병원체가 얼마나 있는지, 이것이 어린 고기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연구했다. 어린 고기가 질병에 걸리는 일을 예방해 초기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자, 수온과 수조 내 병원체를 연구를 했대요. 이제 전까지 내용을 본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알을 가지고 있는 자연산 명태를 찾았어. 그렇지? 그런데 이제 뒤에 이제 환경 관리가 중요한가 봐요. 그래서 수온과 수조 내에 있는 병원체를 연구했대요. 또 하나 특별하게 고려한 것은 먹이였대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연구 관계 먹이였대요. 알에서 부화한 새끼 명태에게 적합한 저온성 먹이 생물이 당장 없었기 때문이었다. 보통은 어류 종자를 생산할 때 동물성 플랑크톤인 로티퍼를 먹이로 쓴다. 로티퍼를 주로 먹이로 쓴대요. 그래서 명태가 사는 차가운 물에 로티퍼를 넣었더니 로티퍼는 활력을 잃고 수조 바닥으로 가라앉아 버렸다. 뭔가 문제네요. 로티퍼는 섭씨 25도 이상의 환경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명태에게 맞는 온도가 로티퍼에게는 너무 낮았던 것이다. 그렇게 가라앉은 로티퍼는 심지어 수질을 악화시키는 문제까지 만들었대요. 자, 동물성 플랑크톤인 로티퍼를 명태의 먹이로 사용했으나 1차적으로는 실패를 했대요. 오른쪽 보시면 로티퍼 사진 자료. 명태에 먹인 로티퍼를 실감나게 사실감을 전달할 수 있게 보여줬으나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꼭 필요한 정보가 아니죠, 그죠? 연구팀은 저온성 먹이생물 배양 장치를 개발해 로티퍼가 자라는 수조의 온도를 단계적으로 낮췄대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다음 차가운 물에서도 활기를 띠는 로티퍼만 고른 뒤 따로 배양했다. 이렇게 배양한 로티퍼는 약 섭씨 10도의 물에서 10% 이상 증식을 했다. 저온성 로티퍼는 명태뿐 아니라 대구 등 다른 냉수성 어류를 사육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리라 본다. 결국 키워드는 로티퍼의 저온성 배양을 성공했다는 거죠. 실패했다, 성공했다. 연구팀은 고독, 불포화 지방산 같은 영양 성분이 든 고에너지 명태 전용 배합 사료도 개발을 했대요. 명태가 잘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 필요한 영양 성분을 이 사료로 공급을 했다. 그 결과 연구팀이 사육하는 명태는 자연 상태에서도 훨씬 빨리 자랐고요. 명태는 원래 알을 낳을 정도로 성숙하는데 3, 4년이 걸리는데 연구팀이 키운 양식 명태는 1년 8개월 만에 성숙을 해버린대요. 2016년에 알을 낳았다. 명태의 완전 양식을 하는데 세계 최초로 성공을 했대요. 이게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용 이해돼요? 자, 본문 4를 보시면 다양한 연구와 개발을 통해 명태 완전 양식에 성공을 했더라. 그래서 적절한 수온을 맞췄고 수내 병원체를 우선 점검을 했고 배양 장치라든가 사료까지 만들어서 최초로 뭐를 했다? 명태 완전 양식에 성공을 했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부분의 해설. 명태의 오늘과 내일. 2017년 1월 23일 해양수산부는 2016년 동해에서 잡힌 명태 가운데 67마리의 유전 정보를 분석해 봤더니 그중 2마리의 유전 정보가 2015년에 방류한 인공 1세대 것과 일치했다고 밝혔다. 인공적으로 키워 방류한 명태가 자연에 잘 적응해 살고 있다는 것이다. 자, 일단은 거의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공 양식하여 방류한 명태가 자연에 잘 적응해 살고 있다. 별로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먹어도 별로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명태를 대량으로 생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 변순규 박사는 전문가 분이시죠, 그죠? 따라서 이 문단에서 이 말에서 뭐를 느낄 수 있어요? 신뢰도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뢰성을 높인다. 유전성 다양성을 위해 자연산 명태 어미고기를 계속 확보하고 1세대 어미를 관리해 질 좋은 수정란을 얻는 기술을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계속 관찰하면서 우수한 종자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명태의 대량 생산을 위한 과제를 말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키운 명태를 언제쯤 맛볼 수 있을까? 이제 막 인공 양식 기술을 개발한 수준이므로 양식 명태가 당장 식탁에 오르긴 어렵다. 변 박사는 어업인들에게 수정란을 분양하고 기술 지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대량 생산이 되면 육지에서는 수조 양식으로, 바다에서는 가두리 양식으로 동시에 명태를 키워낼 계획도 하고 있다. 이 가두리 양식이 뭐냐면요, 이게 바다 한가운데로 만들면 여기 중간에 이제 뭐 설치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서, 이게 바닷물이에요. 이 밑에 이제 그물을 깔아 놓는 거죠. 그래서 바다 한가운데 생선을 가다 놓고 물고기를 가다 놓고 키우는 걸 가두리 양식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명태를 키워낼 계획도 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머지않아 우리 식당엔 국산 양식 명태가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면서 마지막으로 전망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항상 끝나게 되면 이렇게 핵심 정리를 보시면서, 글의 종류는 기사문이었고요.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객관적이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뭐가 들어갈 수 있다?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갈 수 있다. 자, 성격은 정보원달이고요. 객관적이고요. 중심 소재,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 주제는 사라진 국민 생산 명태의 성공적인 복원 과정을 소개해준다. 그리고 이 글을 보시면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이해를 도와주고 흥미를 갖게 해준다. 그리고 소제목을 제시해서 읽는 이의 이해를 도와주고 앞으로 나올 내용을 뭐하게 만들어준다? 예측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잠깐만요. 예측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 됐나요? 자, 이게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이었고요. 일단은 이거 문제 풀으셔야 돼요. 푸시고 이번 주에 저한테 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일단 책을 펴놓으시고요. 다시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꼼꼼하게 메모하시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받아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여러분들이 곰쌤이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아니면 비문학을 만났을 때 문단별 키워드를 파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효율적인가, 이런 것들을 배우셔야 돼요. 오케이? 자, 일단은 뭐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 주에는 좀 밝게 얼굴을 뵈면서 수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쌤한테 연락을 주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